전처리까지만 할게요. 특성공학은 뭐 다음번에 해도 문제가 없어서 전처리까지만 할게요. 일단 데이터 전처리의 일반적 흐름. 제가 지금까지 우리 생각보다 전처리를 진짜 오래 배웠거든요. 왜냐면 2차 시 때 판다스 배웠잖아요. 그것도 다 전처리 그때 언급했었고, 그 다음에 뭐 통계적 분석도 전처리랑 관련되어 있고, 머신러닝 할 때 뭐 표준화, 정규화 이런 내용들도 했었는데 그것도 다 전처리랑 관련돼 있어요. 생각보다 진짜 오래 배웠던 내용이라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들어가 볼게요. 데이터 전처리, 프리 프로세싱이에요. 말 그대로 이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가공하고 훈련시키기 전에 그에 앞서서 프리한 단계에서 데이터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놓는다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사람들이 쉽게 지나치는 부분이지만 AI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해볼수록 점점 이 단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I는 결론적으로 이거잖아요. 데이터 안에서 특징 찾기. 그러니까 그 데이터 자체가 엉망이면 특징 찾아지는 것도 엉망이고 나오는 성과물도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바에 최대한 잘 맞는 데이터로 딱 정제를 해놔야 AI도 그거에 맞게, 기대에 맞게 잘 학습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데이터 전처리를 왜 하느냐? 첫 번째,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들은 당연히 들어가는 순간 에러가 나요. LightGBM 빼면. 네. 그 다음에 어떤 숫자들은 처리했을 때 악영향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키를 미터 단위로 제발 써달라고 사정사정을 했는데 꼭 173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1.73을 안 쓰고 173을 꼭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선형 회귀 같은 거 돌려보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될 게 혼자 173 이거 적합시킨다고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악영향 일어날 수 있는 값들, 이상치라고 하죠. 제거한다. 그 다음에 모든 컴퓨터는 당연하지만 숫자밖에 처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집하실 데이터는 컬럼 레이블 해놓고 스트로크, 논스트로크 이렇게 써 있을 텐데 그거를 1, 빵 이렇게 그냥 딱 숫자로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별도 메일, 피메일 돼 있으면 그냥 0, 1, 뭐, 뭔 말인지 아시죠? 거주 지역도 뭐 얼반, 루럴 돼 있으면 그냥 빵, 1 이런 식으로 다 숫자로 코딩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의료에서 특수한 건데 임상적 구간화 이건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표준화 이렇게 되게 다양한 방법 과정들이 있는데 그냥 이 순서대로 쭉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하나씩 설명드려 봅시다. 자, 자세하게 얘기 안 할 거예요. 왜냐? 우리 다 했거든 이거. 심지어 판다스로 코드도 해봤고 제가 과제도 내드렸고 시험도 쳤거든. 그니까 좀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일단 결특치 처리. 핵심은 이거였죠. 각각의 피처들에 대해서 결측이 너무 많으면 그 피처를 버리고 결측이 정말 적으면 그 샘플들만 버리고 적당한 경우에는 보완한다. 이게 결론이었었죠. 뭘로 보완하냐? 연속형이면 평균으로, 이산형이면 중간값으로, 범주형이면 앞에 값 또는 뒤에 값 그대로 끌어다가 채우시면 됩니다. 최빈값으로 채우면 안 된다고 했어요. 최빈값으로 채우면 많았던 것만 더 많아져가지고 데이터 비율이 틀어져요. 네. 그리고 참고로 요건 제가 왜 써놨냐면 데이터를 보완하는 게 사실 되게 강력한 방법이긴 한데 어쨌든 실존하지 않는 데이터를 채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랑 다른 데이터라서 분명히 노이즈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샘플 숫자에 충분히 영향을 안 미치는 선이라면 그냥 깔끔하게 제거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상치 처리. 간단하죠? Q1-1.5IQR에서 Q3 플러스 1.5 IQR. IQR은 요거였죠? Q3이랑 Q1 사이 간격. 요거를 우리가 정상 범위로 두고 얘까지 더 벗어나면 얘네들은 이상치로 간주해서 제거를 한다. 이것도 우리 판다스에서 다 실습으로 해봤습니다. 왜 중요하냐? 네. 이상치는 굉장히 심각한 노이즈입니다. AI 입장에서는. 뭔가 딱 요 정도 값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요 정도 값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손실함수가 엄청나게 커져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모델이 적합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참고로 여기 이상치 비율이 너무 높다. 막 이렇게 쏠려 있는 데이터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제가 또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쪽으로 쏠려 있으면 뭐 역수를 취하거나 루트를 때리시고 이쪽으로 쏠려 있으면 뭐 세제곱을 하거나 제곱을 하시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정규분포 형태로 바꾸고 변환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 레퍼런스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옛날 강의 자료 다시 보시면 돼요. 자, 레이블링. 요거 그냥 어플라이 함수로 하면 되겠죠?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원본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자료형이 진짜 개판인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문자열로 들어가 있다던가 네, 뭐 진짜 엉망인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S타입 함수로 딱 정수형은 인티저, 소수형은 플로팅, 범주형은 오브젝트 저렇게 딱딱딱 데이터 타입 맞추고 시작하셔야 오류가 안 나요. 그리고 가끔씩 여러분들이 다 맞게 바꾸셨어도 저장하면 리셋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타입은 훈련 직전에 한번 다시 맞춰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훈련 직전에 값들이 이상하게 안 들어가게. 네, 그 다음에 범주형 변수 레이블링. 이거 좀 중요하죠? 비환자 빵, 환자 1은 국룰이에요.
제발 반대로 두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이진 분류를 하게 되면 항상 클래스 1을 예측하는 방향으로 모델이 적합이 되기 때문에 환자를 그 유의미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를 항상 1로 두는 게 맞습니다. 뭐 남성, 여성 이런 거 뭐 맘대로 하시고 아무튼 핵심은 뭐냐? 각각의 텍스트들을 다 숫자로 바꿔야 된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역이라는 컬럼이 있다. 우리나라 광역자치단 서울부터 제주까지 17개 있으니까 0부터 16까지로 각각 바꿔주시면 되겠죠. 중요한 거, 이거 뭐를 뭘로 바꿨는지 반드시 다 기록해 두셔야 돼요. 메모장이든 연구 노트에다 꼭 기록해 주세요. 제가 기록하라고 노션에다 칸까지 만들어 드렸으니까 제발 기록해 주세요. 왜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 다 돌리고 사후 분석하다 보면 야, 제 연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리전 11번이 불안장애의 강력한 보호 요인이래요. 근데 이 코드를 제가 날려가지고 리전 11이 뭔지를 몰랐거든요. 나중에 전처리 다시 해보니까 충청북도에 거주 중이더라고요. 왠지 모르겠는데 불안장애의 강력한 보호 요인이래요. 네, 뭐 그런가 봐요. 충청북도. 네, 좋죠. 평화롭죠. 자, 그 다음에 임상변이 구간화. 이거 제가 아까 설명 잠깐 스킵했었는데 사실 그냥 이거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교수들 입장에서 실제 현장에서 이 의료적 지식을 실천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프랙티셔너 입장에서 공복 혈당이 118.1mg per 데시리터 이상인 것은 비만에 중요하다. vs 공복 혈당이 표준 초과인 것은 비만을 예측하는 데 중요하다. 뭐가 더 와닿을까요? 2번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수치라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데 얘는 그냥 공복 혈당이 높다라는 것과 그 비만이라는 거가 이미 사실 어느 정도 다 기준치로 정해져 있는 타겟들이잖아요. 얘 둘이가 직접적으로 관계 있다는 건 되게 의미가 있는데 이 수치 이상인 거는 얘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수치적으로 나오는 거는 생각보다 의미가 없어요. 이게 직관적으로 안 와닿으실 수가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질병은 이 질병과 중요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면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공부를 하실 때도. 근데 이 수치와 이 질병은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되게 모호하거든요. 이 수치가 특히 다른 질병과 따로 노는 경우에. 그래서 임상적 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값을 그대로 쓰는 것도 좋지만 보통 다 참고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혈당은 얼마에서 얼마 사이여야 된다. 헤모글로빈은 얼마에서 얼마 사이여야 된다. 그랬을 때 정상이면 1, 미달하면 0, 초과하면 2 이런 식으로 그냥 깔끔하게 임상적 참고치를 기준으로 구간화해서 쓰시는 게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딱 연구 결과를 나왔을 때 크레아티닌이 정상 이상인 것은 불안장애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인자였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임상적인 워딩으로 말할 수 있게 되거든요. 사실 요거는 기술적인 워딩이에요. 이건 수학적인 워딩이고. 근데 이거는 의학적인 워딩이죠. 우리는 의학적인 워딩을 지향을 해야 돼요. 라스트. 아, 10분만 넘길게요. 왜냐면 이게 좀 길어요. 자, 스케일링 앤드 인코딩이 나와 있는데, 일단 연속형 변수는 쉽죠? 이건 우리 많이 해봤어요. 표준화, 정규화 다 설명드렸죠. 그래가지고 표준화는 값이 평균으로부터 몇 표준 편차 떨어져 있냐. 여러분들 Z점수 계산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얘는 이상치가 있어도 어차피 해봤자 뭐 그냥 이 값만 좀 커지고 말 뿐이니까 별로 영향이 없고 대신에 값의 범위가 원래도 제약이 딱히 없었고 결과값도 제약이 딱히 없어도 될 때 스탠다다이제이션을 써면 된다. 반대로 노멀라이제이션은 그거였죠. 우리 이미지 처리할 때 0부터 255까지 가질 수 있었던 픽셀 밝기를 다 250으로 나눠가지고 0부터 1 사이로 다 범위를 고정시켜버렸죠. 이게 노멀라이제이션이죠. 얘는 왜 그러냐? 원래 값이 가질 수 있었던 범위도 0 to 25로 딱 고정이었고 실제로 값이 우리가 가지길 바라는 범위도 0 to 1로 딱 고정이니까 이 스케일을 정확하게 딱 맞춰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노멀라이제이션을 씁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픽셀 처리할 때 정규화 쓰시고 나머지 할 때 그냥 다 표준화 쓰시면 돼요. 픽셀만 특이하게 정규화 쓰시면 됩니다. 다만 이거를 제가 이 단계에서 말씀드리고 있기는 한데 표준 정규화는 표준화 앤드 정규화는 그때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트레인 테스트 분리하기 전에 먼저 해버리시면 그 말씀드렸죠? 테스트의 정보가 트레인에 섞여버린다. 그래서 데이터 누수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은 드리지만 무조건 훈련 직전에 가장 마지막에 하시는 게 맞습니다. 뿅. 자, 그런데 뭐가 하나 문제가 있냐? 범주형 변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아직 남았거든요. 이게 오늘의 마지막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범주형 변수 그냥 0부터 16까지, 서울부터 제주까지 레이블링 해놓고 잘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무슨 문제가 생기냐? 트리 기반의 알고리즘들 있잖아요. 머신러닝 알고리즘들. 제가 그때 결정 트리 설명할 때 그 분할 기준 막 불순도를 쪼개는 거 설명드렸잖아요.
그때 연속형 변수는 어떻게 한다 그랬냐? 모든 값들을 줄 세워놓고 가능한 모든 연속한 값의 사이값마다 다 분할 기준으로 한번 고려를 해본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때 범주형 변수는 어떻게 한다 그랬냐? 예를 들어서 서울 vs 나머지, 서울 경기 vs 나머지 이런 식으로 범주 내에서 가능한 모든 부분 집합 조합에 대해서 다 테스트를 해본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범주형을 따로 알아서 처리하는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범주형을 그냥 범주형으로 냅둬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료형을 오브젝트로만 맞춰주시고 이게 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데이터 전처리 다 하시고 저장하면 범주형 변수가 넘버로 리셋이 되거든요. 인티저로. 그러니까 훈련 직전에 다시 오브젝트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만 하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나머지 트리 기반 머신러닝 알고리즘들 빼고 나머지 모든 알고리즘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선형 회계도 그렇고 로지스틱 회계도 그렇고 딥러닝도 그렇고 다 정작하는 방식이 똑같죠. 가중치 곱하고 편향 더하고. 무슨 말이냐면 서울이 빵으로 되어 있고 제주가 16으로 되어 있으면 서울은 약한 거고 제주는 강한 것으로 인식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런 게 아니죠. 그냥 서로 다른 것뿐이죠. 근데 얘네를 대소의 차이로 마치 그렇게 이해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마치 서울에서 제주로 가는 어떤 방향성이 있는 것처럼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양의 가중치를 갖든지 음의 가중치를 갖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지 않죠, 이 상황을. 자, 그래서 어떻게 얘를 처리를 하느냐? 크기 관계를 없애는 게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냐?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부 다 컬럼으로 분리를 해요. 17개를. 전부 다 다른 컬럼으로 분리하고 값에다가는 그냥 yes or no만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레드, 블루, 그린, 블루 이렇게 돼 있는데 레드, 블루, 그린을 각각 다 컬럼으로 만들어주고 첫 번째 건 레드니까 레드만 1, 나머지는 빵. 두 번째 거는 블루니까 블루만 1, 나머지는 빵.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얘네들을 0, 1, 2로 했을 때 마치 그린이 블루보다 큰 것 같았던 이런 느낌을 없애고 각각의 그냥 독립된 값들에 대해서 있냐 없냐로만 분리할 수 있죠. 이러면 각각의 피처들이 레드인 것은 어느 것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식으로 실제로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다와 있다 사이에는 실제로 그 대소관계가 있는 게 맞으니까 이렇게 처리를 하면 이제서야 딥러닝 알고리즘들에서도 정상적으로 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범주형 변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딥러닝 알고리즘을 쓰고 싶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돼요. 요거를 뭐라고 하냐? 딱 하나의 값에다가만 하이라이트를 때리고 나머지는 다 죽인다라고 해서 원핫 인코딩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 표준화 정교화할 때 사이클런에서 스탠다드 스케일러, 민맥스 스케일러 썼었죠, 각각. 똑같이 원핫 인코더라는 애가 있어요. 사이클런에 준비가 아주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 그때 했던 거랑 똑같은데 원핫 인코더 자체가 클래스예요. 어떤 그 변환기를 생성할 수 있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원핫 인코더 이렇게 괄호 열고 닫고 해가지고 인코더라고 하는 어떤 변환기를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encoder.fit df 하면 그 데이터 프레임 안에서 각각의 그 범주형 변수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을 그 안에 들어있는 범주들의 종류를 찾아가지고 걔네들을 이제 학습을 해요. 여기 이제 fit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머신러닝에서 원래 훈련을 의미하잖아요. 딥러닝 머신러닝에서는. 근데 그냥 어떤 범주들이 가능한지를 찾는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f는 encoder.transform df 이렇게 하면 뭐냐면 이 인코더가 찾은 그 피처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범주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범주들을 다 개별처로 분리를 시켜서 걔를 도로 tf에 저장한다 이렇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 리전 안에 서울부터 제주까지 17개가 있었는데 서울부터 제주까지를 다 다른 컬럼으로 분리하고 원하된 코딩까지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근데 문제가 이렇게 트랜스폼만 돌리면 그때 우리 스탠다드 스케일러에서 했던 것처럼 판다스로 안 나와요. 형태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pd.점 데이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다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되돌려줘야 돼요. 이제 디테일들 몇 개만 언급할게요. 스파스 아웃풋을 폴스로 해줘야지 우리가 원하는 그 데이터의 형식대로 잘 나오고요. 쟤를 트루로 해버리면 값이 다 풀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를 꼭 폴스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자, 드롭 퍼스트가 뭐냐면 서울부터 제주까지 17개의 값이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이때 서울부터 제주까지를 17개를 다 컬럼으로 만들어야 할까요? 사실 이게 좀 재밌는 내용인데 하나는 줄여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주를 마지막에 날린다고 쳐봐요. 16개 앞에 모든 컬럼이 다 빵이었어요. 그럼 제주는 확정적으로 1이죠. 반대로 16개 컬럼 중에 하나라도 1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주는 무조건 빵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제주라는 컬럼은 나머지 16개 컬럼에 의존적이죠. 자유도 개념 기억나시죠? 그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사실 17개의 그 뭐냐
범주가 가능할 때 컬럼은 16개만 만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있는 컬럼을 그냥 자동으로 날려버리는데 그게 드롭 퍼스트예요. 이렇게 하면 제일 첫 번째에 있는 범주는 그냥 없애버려서 나머지가 모두 빵일 때 얘가 트루인 걸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네. 여기 컬러스 인코더 캡처 네임은 뭐냐면 그 데이터 프레임이 다시 튀어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0부터 15까지 번호가 붙어서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서울, 경기 이런 식으로 컬럼 이름들을 다 제대로 붙여서 나오게 하려면 이 코드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하는 코딩을 해요. 자, 여기 밑에다가 제가 또 중요한 얘기 하나 써놨는데 실제 데이터 프레임의 경우에는 범주형만 있는 경우도 잘 없고 숫자형만 있는 경우도 잘 없어요.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그 통째로 원하는 코딩을 돌리면 어떻게 되냐? 도라는 가요. 근데 숫자형까지 같이 원하딩 코딩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키가 한 140cm부터 190cm까지 그 안에 있었다. 그럼 하이트 140이라는 컬럼이 생길 거고요. 하이트 141이라는 컬럼이 생길 거고요. 하이트 142라는 컬럼이 생길 거고요. 이렇게 생겨요. 실제로 제가 심심해서 한번 집에서 돌려봤는데 그 여러분들 블러드 테스트 그 파일 있잖아요. 그거 그냥 통째로 원하딩 코딩 돌리면 컬럼이 5,400개가 생겨요. 네, 그런 대참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그 컬럼 인덱싱 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리스트 2번 씌워가지고 안에다가 이렇게 쭉쭉쭉쭉 컬럼 이름들 넘겨주면 딱 걔네만 뽑아지는 거. 그렇게 해서 범주형 컬럼들만 분리해가지고 이거 원핫 돌린 다음에 원래 컬럼에다가 다시 합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숫자형은 냅두고 범주형들만 떼가지고 원핫 돌려놓고 얘를 다시 이렇게 합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반대로 훈련 직전에 우리 표준화랑 정규화하잖아요. 그때는 얘네는 대상이 아니죠. 생각해보면. 원하드 인코딩 되어 있는 애는 0 아니면 1이니까 표준화 정규화할 필요 없잖아요. 그때는 반대로 연속형 애들만 분리해가지고 표준화 정규화 돌리시고 다시 머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업해 주셔야 돼요.